초코파이 한 입에 인생이 바뀌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북한에서 여군으로 6해를 복무했습니다. 총 대신 붉은 깃발을 들고 명령이 떨어지면 잠도 줄여가며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음으로 한국에서 넘어온 초코파이를 입에 넣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달콤한 크림이 녹아내리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국경을 넘는 위험한 길로 들어섰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사연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북한에서 여군으로 6해를 복무했습니다. 20살이 채 되기도 전에 군에 들어갔고 그날부터 제 삶은 새벽 기상 나팔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영하 20도 눈보라 속에서 총 대신 삽을 들고 참호를 파던 날이 많았고 겨울철 야간 행군은 발끝이 얼어붙어 감각이 사라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군이라고 해서 힘든 훈련이 면제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원이 적으니 눈에 띄지 않으려 더 앞장서야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대는 개성 인근 신계군에 있었습니다. 서울까지 직선거리 100리 남짓이라고 정치지도 교관이 늘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포함하면 서울까지 간다. 그 말은 매주 반복됐고 훈련 때마다 목표 지점은 늘 남쪽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실제로 닿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남았습니다. 그곳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는 단순했습니다. 훈련, 점호, 취침, 그리고 환자 간호와 내무반 청소.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부대 근처 장마당에서 훈련 물품을 챙겨오라는 명령이 떨어져 잠깐 외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 사람들 틈에 묘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나온 물건이 도착했다. 그 말에 호기심이 생겨 구경 삼아 다가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산 과자를 보았습니다. 포장지에는 밝은 색깔과 익숙하지 않은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건 초코파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옆에서 장사꾼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거 하나 먹어보라오. 달디단다.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런 건 걸리면 큰일 난다는 교육을 수도 없이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손은 이미 주머니에서 푼돈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초코파이를 조심스레 받아들고 사람들 시선을 피해 골목 끝으로 갔습니다. 포장지를 뜯는 순간 달콤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한입 베어무니 부드러운 빵 사이로 흰 크림이 퍼지며 혀끝에서 사르르 녹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맛이 있다니. 눈앞이 번쩍하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마치 잠깐 다른 세상에 다녀온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 밖에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진짜로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초코파이를 몰래 사서 동기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눈이 커지며 묻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니? 그렇게 작은 장사는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삼아 하던 일이었지만 나중에는 뇌물을 마련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군에서는 입당을 하려면 윗사람에게 선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쌀이나 담배보다 초코파이가 훨씬 환영받았고 덕분에 저는 부대 안에서 은근히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늘 따라붙었습니다. 어느 날 초소 검문에서 제 가방이 뒤져졌습니다. 안에는 공단 라면과 초코파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상관은 저를 따로 불러 호통을 쳤고 그날 밤 내무반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하는 게 아닐까? 그 사건은 제 마음에 불씨를 남겼습니다. 다시는 들키지 않기 위해 더 조심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욕심이 생겼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개성공단 물건만 찾게 되었고 초코파이뿐 아니라 라면, 비누, 치약까지 사모아 팔았습니다. 돈이 손에 쥐어지자 세상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내가 모은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이 돈을 들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그의 여름 부대에 복귀했을 때 동료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요즘 국경 쪽이 많이 허술하대. 그 말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내무반 침상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10년을 더 살아도 달라질 게 있을까? 아니면 언젠가 또 들켜서 모든 걸 빼앗기고 벌을 받을까? 그 무렵 저는 점점 더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세상엔 초코파이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부대에서 돌아오면 내무반 구석에 앉아 작은 수첩에 돈을 세어보곤 했습니다. 초코파이와 라면으로 번 돈은 생각보다 빨리 불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언제든 한 번 더 들키면 다 빼앗기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여름 장마철이었습니다. 그날도 몰래 장사하러 나갔다가 큰 비에 산길이 막혀 돌아오는 길이 늦어졌습니다. 부대에 도착하니 이미 보고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중대장은 저를 불러 세워놓고 따졌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장사라니 다음에 또 걸리면 감옥 간다. 그 말이 제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중대장의 얼굴과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물건을 팔고 있는데 군용 트럭이 들이닥쳤습니다. 군인들이 시장 상인들을 모아놓고 불법 물품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제가 아껴두었던 라면, 박스까지 순식간에 실려갔습니다. 몇 달 동안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는데 한 노인이 제 팔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이 땅에서 뭘 해도 다 뺏긴다. 살고 싶으면 떠나라. 그 말은 제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날 집무실로 돌아오는 트럭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면 아무것도 남지 않겠구나. 문제는 가족이었습니다. 엄마와 여동생을 두고 혼자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에서 계산했습니다. 만약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고 남겨진 가족도 연좌제로 피해를 볼 겁니다. 하지만 떠나지 않으면 결국 나도 가족도 끝없이 가난과 통제 속에서 늙어갈 겁니다. 저는 우선 엄마부터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저녁 생활관 밖으로 엄마를 불러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엄마, 나 진지하게 말할 게 있어요. 엄마는 제 표정을 보더니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이곳을 떠납시다. 중국으로 가요. 거기서 조금만 버티면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엄마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낮게 웃었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까지 할 줄이야. 하지만 위험한 길이야. 잡히면 우리 다 끝장이야. 알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면 우리 평생 달라질 게 없어요. 나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그날 밤 엄마는 한참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준비한 대로 가자. 하지만 동생에게는 아직 말하지 말자. 준비가 끝나면 그때 알려주자.
그 순간 저는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힘이 되었습니다. 탈출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야 했습니다. 먼저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다시 시장으로 나가 라면과 초코파이를 조금씩 팔며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번엔 직접 장사하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 대신 팔게 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국경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어느 초소가 경계가 약한지, 어느 시간이 순찰이 뜸한지 정보를 조금씩 모았습니다.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뜻밖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였습니다. 그 녀석은 국경 근처에서 짐을 나를 때 종종 앞장서서 길을 안내해 주곤 했습니다. 물살이 센 여름철에도 먼저 강둑에 올라서 기다리고 위험한 사람 발자국이 나 있으면 짖어서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강아지를 우리 안내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자 드디어 결행 날짜를 정했습니다. 달빛이 가장 밝은 보름날 밤 초소 근무 교대 직후를 노리기로 했습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은 무사히 국경을 넘을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저는 여동생을 따로 불러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동생은 잠시 말을 잃더니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무서워. 하지만 나도 같이 갈래. 여기서 살고 싶지 않아. 그날 밤 우리는 세 식구가 함께 앉아 마지막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전깃불 아래에서 본 엄마의 얼굴은 결심으로 굳어 있었고 동생은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밤이었습니다. 낮부터 가슴이 쿵쾅거려 아무것도 삼킬 수 없었습니다. 준비한 돈과 여비, 약간의 마른 식량을 작은 보자기에 나눠 담았습니다. 혹시라도 물에 빠질 것을 대비해 비닐로 여러 겹 싸서 허리에 동여맸습니다. 엄마는 동생의 머리를 매만지며 말없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부대 점호가 끝나자 우리는 조심스레 움직였습니다. 길 안내를 해줄 친구가 미리 약속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한 달은 기다려야 돼. 오늘 초소 경계가 느슨해. 우리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국경 쪽으로 걸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크게 들릴까봐 최대한 땅을 스치듯 걸었습니다. 풀벌레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강둑입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강둑에 도착하니 물살이 생각보다 세찼습니다. 최근 내린 비로 강이 불어 있었습니다.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물을 건너지 못하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때 강아지가 먼저 앞으로 달려가더니 물가에 서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엄마, 먼저 들어가요. 제가 뒤에서 밀게요. 엄마가 강에 발을 담그자 차가운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동생은 겁에 질린 얼굴로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강물이 발목을 잡아당겼습니다. 중간쯤 갔을 때 사고가 났습니다. 미끄러운 돌에 발이 걸려 저는 그만 중심을 잃고 휩쓸렸습니다. 언니, 동생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몸이 아래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강아지가 제 옆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버티는 그 녀석의 목줄을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강아지가 앞으로 나아가자 저도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우적거리며 동생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때 드디어 반대편 강둑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네 발로 기어오르듯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지만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젖은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살았다. 우리 정말 살았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강 건너편에도 초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서 한참을 엎드려 있었습니다. 멀리서 군홧발 소리가 들렸다 사라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졌을 때 우리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안내해준 친구는 다른 길로 빠져나갔고 우리 가족은 산길을 타고 더 깊은 중국 쪽으로 걸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까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발바닥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동생은 여러 번 주저앉으려 했지만 엄마가 등을 떠밀며 계속 걷게 했습니다. 새벽녘 우리는 마침내 산 너머 작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미리 연락해둔 브로커의 은신처였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이미 탈북자들이 몇 명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다시 북송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강을 건넌 순간만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짜로 북한을 떠났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밖에서는 닭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끝나고 있었고 우리 가족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지만 마음은 전혀 놓이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은신처에 들어갔을 때 방 안에는 이미 우리보다 먼저 넘어온 사람 6명이 있었습니다. 모두 지쳐서 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젖은 옷도 말리지 못한 채 구석에서 잠이 들었고 누군가는 불안한 눈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브로커는 우리가 모인 것을 확인하고 낮게 말했습니다. 며칠만 여기 숨어 있어요. 공안이 최근에 단속이 심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 며칠은 끝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낮에는 커튼을 꼭 닫고 숨죽이며 앉아 있었고 밤이 되면 아주 조용히 작은 불을 켰습니다. 바깥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생은 두려움에 울음을 터뜨리려다 엄마 품에서 입을 틀어막곤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금 떠나야 해요. 더 늦으면 길이 막혀요. 우리는 짐을 챙겨 작은 트럭 짐칸으로 올라탔습니다. 방수포를 덮어 씌우고 몸을 최대한 낮췄습니다. 트럭은 덜컹거리며 밤길을 달렸습니다. 도중에 검문소를 통과할 때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브로커가 운전석에서 몇 마디를 주고받자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몇 시간 후 우리는 또 다른 은신처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은 농가 창고 같은 곳이었는데 볕단 사이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며칠을 버티며 다음 길을 기다렸습니다. 밤마다 다른 사람들의 사연이 들렸습니다. 어떤 이는 이미 가족이 북송되었고 어떤 이는 몇 번이나 실패 끝에 다시 도전 중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제 가슴을 더욱 조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우리도 끝장이다. 마침내 국경을 넘어 더 남쪽으로 내려가는 날이 왔습니다. 이번엔 버스, 트럭, 오토바이를 번갈아 타야 했습니다. 낮에는 인적 드문 산길을 걸었고 밤에는 좁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한 번은 숲속에서 이틀 밤을 보냈는데 모기와 습기로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잡히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드디어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라오스에서도 잡히면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길로 가면 대사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산을 넘어 라오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낯선 언어와 냄새가 느껴졌지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한국 대사관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잡혀도 다시 북한으로는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에서 우리는 신원조사를 받고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비행기 타는 날이 되자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라오스 공항 대합실에서 우리 가족은 서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행기 안에 앉았을 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륙을 알리는 엔진 소리가 들리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바라보기만 했던 비행기를 이제 내가 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늘로 떠오르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와 동생도 말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는 거구나. 그날 구름 위에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 깊이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받은 생명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 비행기는 몇 시간을 날아 한국 땅에 착륙했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에 바퀴가 닿자 객실 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진짜 왔구나. 방송에서 한국말이 또렷하게 들려왔지만 그 말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의 소리 같았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통과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밝고 깨끗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전등빛을 반사하며 반짝였고 사람들은 분주하지만 차분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본 건물 중 가장 컸습니다. 엄마와 동생은 두리번거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공항 직원이 우리를 안내해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기다리세요. 바로 버스가 올 겁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눈길은 화장실 표지판으로 향했습니다. 2개월 가까이 숨어 다니고 산길을 걷느라 제대로 씻지도 못했으니까요. 화장실 문을 열자 눈부신 흰색 타일과 밝은 불빛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도꼭지에 손을 대자 갑자기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깜짝 놀라 손을 빼자 물이 멈췄습니다. 다시 손을 대자 또 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엄마, 손만 대면 물이 나와요. 엄마도 와서 조심스레 손을 대더니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야,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나? 우리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긴 여행으로 초췌해진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누구 눈치 안 보고 씻을 수 있겠구나. 공항을 나와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로와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아파트가 줄지어 서 있었고 불빛은 밤이 되어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불이 꺼지질 않아. 한국에 도착한 첫날 밤, 우리는 보호소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깨끗한 이불과 베개가 준비되어 있었고 따뜻한 밥과 국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김치 냄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치를 입에 넣자 매운맛이 코끝까지 퍼졌습니다. 살았다 그 한마디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첫 풍경은 정돈된 운동장과 새하얀 건물이었습니다. 입소 첫날 깨끗한 옷과 운동화를 새 것으로 받았습니다. 속옷까지 따로 챙겨주었고 생활용품이 가지런히 담긴 상자도 건네주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스킨, 로션, 치약, 비누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상자를 들여다봤습니다. 북한에서 스킨 하나 사려면 몇 달을 모아야 했는데 여기선 그냥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낯설면서도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반찬이 여러 가지 나왔고 모자라면 더 가져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습관처럼 눈치를 보며 조심조심 먹었지만 이내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걸 알게 되자 동생과 웃으며 밥을 더 퍼왔습니다. 저녁마다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법, 경제, 생활 습관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땅에서 원하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북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제는 나도 선택할 수 있구나. 그 사실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엄마도 점점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밤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잘해주는데 우리도 잘 살아야지. 여기서 새 출발하자.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뺏기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 하나원 교육을 마친 날 우리 가족은 새로운 보금자리로 배정받았습니다. 정착 지역은 부산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자 동생이 소리쳤습니다. 언니, 저기 바다야.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태어나서 바다를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하자 지역 담당 공무원이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실 겁니다. 가전제품과 가구는 기본으로 지원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평생 집을 배정받는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이렇게 스스로 살아갈 공간을 받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오래되었지만 깔끔한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흰 벽지와 반짝이는 마루가 펼쳐졌습니다. 엄마는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불도 안 꺼지네. 엄마의 말에 우리 모두 웃었습니다. 전등 스위치를 꺼도 다시 켤 수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신기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세 식구가 거실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전기밥솥에서 갓 지은 하얀 쌀밥과 김치, 국이 차려졌습니다. 밥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동생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게 꿈 아니야? 저는 대답 대신 밥을 한 숟갈 더 뜨며 웃었습니다. 정착지원센터에서 매일 찾아와 필요한 것을 점검해 주었습니다. 혹시 가스레인지 사용법 아세요? 쓰레기 배출 요일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낯설지만 고마웠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근처 복지관에서 한국어와 회계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탈북민들도 함께 앉아 있었고 선생님은 천천히 또박또박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배움이 이렇게 즐거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혹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빵집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언젠가 제가 직접 만든 빵을 사람들에게 팔아보고 싶습니다. 그 대답이 제 마음을 스스로 놀라게 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장사라고 해도 늘 숨어서 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당당히 꿈으로 말할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동네 작은 제과점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첫날 출근하자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선 편하게 배우세요. 모르면 물어보면 되고요. 저는 반죽을 나르고 트레이를 닦고 진열대를 정리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븐에서 막 나온 빵 냄새가 가게 안에 가득 차면 가슴이 이상하게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국에서 일하고 있구나. 엄마는 복지관에서 요리 교육을 듣기 시작했고 동생은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서로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손님 중 일부는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호기심 섞인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그 시선이 조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열심히 배워서 여기서 당당하게 서야지. 그날 밤 거실 불을 끄지 않은 채 늦게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전기 아깝다고 껐겠지만 이제는 배터리 걱정 없이 불을 켤 수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구나. 제과점에서 일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빵 만드는 법 좀 배워볼래요? 손이 빠르니까 잘할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부터 새벽마다 가게에 일찍 나와 반죽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밀가루와 버터의 비율, 이스트가 살아나는 온도, 오븐의 시간까지 하나하나 적어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죽이 제대로 안 되어 빵이 터지기도 했고 설탕을 잘못 넣어 맛이 이상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속상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말했습니다. 괜찮아, 실패해도 돼. 많이 해봐야 손에 익어. 그 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복지관에서 자격증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제빵 기능사 시험을 준비하는 반이었는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좀 많아 처음엔 위축됐지만 칠판에 적힌 레시피를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필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제 노트를 보고 칭찬했습니다. 기록을 꼼꼼히 잘하네요. 이대로 하면 꼭 합격할 겁니다. 시험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가게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원에서 연습하느라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오븐에서 갓 나온 빵 냄새를 맡으면 힘든 게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게 내 길이다.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시험날 저는 긴장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제한 시간 안에 반죽 발효, 성형, 굽기까지 맞춰야 했습니다. 중간에 오븐 온도가 맞지 않아 한 판은 조금 타버렸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빵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만들었습니다. 결과 발표날 제 수험번호 옆에 합격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가게에 돌아가 사장님께 소식을 전하자 사장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너도 진짜 제빵사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엄마와 동생에게 합격증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대단하다. 이제 우리 빵집 열 수 있겠다. 엄마는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 보니 나도 힘이 난다. 합격 후에도 배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고 케이크 장식을 배우기 위해 주말마다 다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연습해도 마음에 안 들어 밤늦게까지 주방불을 켜두기도 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굳어지고 팔에 힘줄이 도드라졌지만 그 흔적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첫 월급으로는 엄마에게 새 옷을 사드렸습니다. 밝은색 원피스를 입은 엄마는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웃었습니다. 내 평생 이런 옷은 처음 입어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은 학교에서 점점 적응해 친구도 사귀고 집에 와서 한국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집안의 웃음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또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언젠가는 제 가게를 갖고 싶다는 꿈. 작은 간판이라도 제 이름을 걸고 제가 만든 빵을 사람들에게 팔고 싶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노트에 매출 목표와 가게 위치, 인테리어, 아이디어까지 적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다시 생각했습니다. 압록강도 건넜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날 이후 저는 하루하루를 가게 차리기 위한 준비로 채웠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도전했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1년 뒤 저는 마침내 작은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대구의 조용한 골목길 모퉁이에 있는 1층 점포였습니다. 문을 열기 전까지 수십 번을 들여다봤던 곳입니다. 낡은 벽지를 직접 뜯어내고 밤마다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냄새가 배어 손목이 아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판을 달던 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얀 바탕에 따뜻한 초콜릿색 글씨로 새긴 가게 이름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엄마와 동생이 박수를 쳤습니다. 언니, 진짜 우리 가게 생겼다. 오픈 하루 전날 저는 새벽까지 빵을 구웠습니다. 식빵, 크림빵, 단팥빵, 쿠키까지 구워 트레이에 정갈하게 놓았습니다. 오븐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가게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드디어 오픈날 아침. 문 앞에 작은 화분과 손님 맞이 매트를 놓고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동네 아주머니였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 빵집 맞죠? 저는 두 손으로 따끈한 식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네, 오늘 막 구운 빵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아주머니가 미소 지으며 빵을 들고 나가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동생이 제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언니, 첫 손님 성공. 하루 종일 손님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빵 냄새가 좋아서 들어왔다고 했고, 어떤 아이는 크림빵을 한 입 베어 물고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북한에서 몰래 팔던 초코파이로 시작했던 제 장사가 이제 이렇게 당당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재료비 계산, 남은 빵 처리, 하루 매출 정리까지 모든 게 제 책임이었습니다. 첫 달은 적자였고 하루 3시간밖에 자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기 전 진열대를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더 잘할 거야. 엄마는 매일 가게에 들러 국을 끓여주고 동생은 학교 끝나면 계산대 옆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우리 셋은 가게 안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그곳이 이제 우리의 새로운 집 같았습니다. 몇 달 후 손님이 점점 늘었습니다. 단골이 생겼고 예약 주문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가게 문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낼 줄 몰랐다. 우리 진짜 잘 살고 있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압록강 물살에 휩쓸리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포기했다면 이 가게도 이 웃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불을 끄기 전에 잠시 진열대를 바라봤습니다. 각 구운 빵 냄새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이 시작됐어.
가게를 연 지 1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낯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주인 사장님이세요? 동네에서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취재하러 왔습니다. 순간 얼어붙었지만 손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역 방송에 나가면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오븐에서 막 꺼낸 빵을 보여주고 반죽하는 손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말하려니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거기서는 몰래 초코파이를 팔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당당하게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3배는 더 많은 빵을 구워야 했습니다. 가게 앞에는 줄이 생기고 전화 주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TV 잘 봤어요. 힘든 길을 왔다고 들었어요. 응원합니다.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 문을 닫은 뒤 엄마와 둘이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아깝지 않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압록강 물살에 휩쓸려 죽을 뻔했던 그날, 엄마가 제 손을 놓지 않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제 숨지 않는다. 당당히 세상 앞에 선다. 며칠 후 한 시민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 청소년들을 위한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습니다. 작은 강당에 모인 아이들 앞에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마음 깊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끔씩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는 직원 1명을 더 두고 운영했습니다. 삶이 바빠졌지만 그 바쁨이 감사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가게 문을 닫고 빈 진열대를 바라봤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빵이 오늘도 모두 팔렸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동생은 이제 대학생이 되어 자기 꿈을 이야기했고 엄마는 건강을 되찾아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초코파이를 한 입 베어 물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정말 인생은 그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구나. 저는 불을 끄고 문을 잠그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과거의 어둡던 길 대신 이제는 환한 길이 제 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를 연 지 벌써 새해가 지났습니다. 가게 안에는 언제나 빵 냄새가 가득했고 진열대는 이른 아침부터 금세 비었습니다. 이웃들은 이제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빵집 아니냐며 웃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엄마와 동생을 가게로 불렀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따뜻한 식빵과 커피를 준비하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 새로운 계획이 있어. 동생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뭔데? 저는 준비해둔 종이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탈북민 청소년을 위한 제과제빵 무료교실 계획서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받은 걸 돌려줄 때가 된 것 같아. 나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친구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고 싶어. 엄마는 한참 종이를 들여다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누군가를 가르칠 만큼 성장했구나. 참 잘했다. 동생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도울게. 나도 그 아이들한테 한국말 가르쳐 줄 수 있어.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길을 건너오기 위해 흘린 눈물과 두려움, 압록강의 차가운 물살, 라오스에서의 긴 밤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결국 여기로 데려다 주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며칠 후 가게 한켠에 작은 교실을 마련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와서 쿠키를 만들고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벅찼습니다. 어떤 날은 처음으로 밀가루 반죽을 만져보는 아이들이 서툴게 손에 묻힌 밀가루를 털어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마치 과거의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가게 불을 끄고 나올 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빛이 밝은 날이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해냈어.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거야. 집에 돌아오면 엄마가 끓여놓은 따뜻한 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생은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가게 일정을 챙겨줍니다. 우리 셋은 저녁 식탁에 앉아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닙니다. 당당히 이곳에 서서 제 이름으로 가게 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눕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다짐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가 달콤해지도록 최선을 다하자. 그 다짐이 제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삶의 전환점이 필요할 때가 올지 모릅니다. 용기 내어 한 걸음을 내디디면 생각보다 더 넓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